저는 그 지석영본 아학편에 대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석영 편, 아학편, 그러니까 아학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약용의 아학편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부터 한 100여 년쯤 뒤에 지석영본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또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018년에 이제 베리북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이 지석영본 아학편을 이제 복원판을 만들었어요. 복원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광고도 꽤 많이 하고 이제 SNS에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있는 영어 책이 옛날에 존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마침 그 이전부터 해서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어떤 분이 이 링크를 처음 주게 돼서 제가 이제 검색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뒤에 제가 이제 그 사이트 주소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검색어로 요즘 영단어 책 발음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것들이 유통이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알쏭달쏭 재미있는 영단어라고 하는 2010년인가쯤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글을 가지고 영어의 발음을 가장 최상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그젬플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있고 기억 있고 z가 있고 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진한 글씨로 적혀서 이제 강조가 이제 강세가 있고 그래서 이그젬플 이렇게 읽으라고 되어 있는 예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최초 오른 게시물 밑에 댓글이 아학편이 지석영본 아학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110년 전쯤에 이렇게도 읽었어라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베스트 댓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베리북에서 나온 복원판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한 그해 가을 늦은 가을쯤에 그 KBS에서 이제 요 책을 약간 소개하는 듯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걸그룹 활동도 했던 혜림 씨가 본인이 5개 국어를 잘 능통하게 쓰고 있는 동시 통역사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조선인들은 영어를 어떻게 배웠을까 아학편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요런 어떤 이제 그 어떤 요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침 이번 발표의 이제 주제가 동아시아의 어떤 이제 문자나 근대로의 이행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아학편 지석영본의 아학편에 담겨 있는 약 5개 국어의 어떤 이런 교류와 소통 또는 교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어떤 트랜스링구얼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석영본 아학편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간의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제가 411페이지에 이제 얘기들을 좀 이제 먼저 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뭐 발표문으로서 완결된 게 아니어가지고 좀 이렇게 개조식으로서 좀 먼저 양해를 드리면서 여기 이제 네 번째 점을 보면은 세 번째 점이군요. 그래서 제가 이 발표에서 가장 먼저 포착했던 요점은 트랜스링구얼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대한 개방성이나 포용성 또는 국어와 한글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가 있고 오늘날이 있을 텐데 이거를 쳐다보게 되면은 1908년에 편저자와 독자들이 가지고 공유했던 어떤 개방성과 포용성이 있을 거고 오늘날 이게 재발견됐을 때의 어떤 시선들이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더 편향되거나 또는 경직되거나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를 트랜스링구얼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잣대를 놓고 보면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발표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412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영본 아학편에 대한 이제 문헌학적이고 이제 뭐 어학적인 논의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이제 뭐 이미 국어학계에서는 또는 어학계에서는 좀 이미 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실은 조선 시대의 아동들의 초기 한자 학습 문헌들이 이제 전통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주광사의 이제 천자문일 텐데요.
천자문에 대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양반 계층에서는 당연히 첫 한자의 교재로서 이제 가장 크고 그리고 사실 잘 바꾸기 어려운 어떤 이제 관행이 돼서 쭉 내려왔을 텐데 문제 제기들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관행이 돼서 쭉 이제 흘러갔었던 거고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민병석이라는 사람이 지석용본 악편을 쓰면서 그 서문에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흐름들이 쭉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사실은 후몽자해라든지 유합이라든지 하는 교육 심리학적인 어떤 방법론 내지는 교육과 관련된 어떤 차관을 가지고 기초 한자 교육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들은 좀채 잘 살아나지 못하고 이전에 어떤 관행들이 계속됐다. 그래서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전의 책들은 물론 참고를 했겠지만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분류를 만들고 유형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서 연결지어서 한 범주 안에서 뭔가 같이 배울 수 있는 한자의 묶음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하나는 실, 하나는 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추상적인 개념 좀 더 뒤에 그리고 명징한 어떤 개념들은 전반부에 해서 묶어가지고 가르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한자 교재가 아학편인데 이 아학편도 사실은 이제 사장이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지석영이 이제 1908년에 이거를 당시에 이제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의 정보를 주면은 이것들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서구 문물 또는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새로운 측면의 어떤 문헌적 발굴 내지는 의미 발굴을 해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구를 진행이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이전에 이제 영인본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뭐 오늘 제 토론을 맡아줘 제가 좀 이제 송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한성원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조금 새롭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동아시아의 언어 교류가 한 권의 문헌위에서 드러나는 같은가 다름의 교차라는 주제의 차원에서 새롭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준환 선생님께서 뭐 1년의 연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꽤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이게 어학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많이 밝혀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밝혀져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413편 413쪽에서는 이제 제가 교육학적 논의를 했는데 요약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일부 이제 교육학자 또는 교육 철학자 또는 교육 사학자들이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언어 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의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국어 교육의 차원에서는 이 문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논문의 주제로 삼았던 이제 그 발표 주제로 삼았던 트랜스링구얼이라고 하는 것인데 트랜스링구얼은 414페이지의 중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을 2.3 밑에를 잠깐 읽으면요. 트랜스링구얼을 횡단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횡단 언어주의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횡단이 사실은 트랜스라고 하는 것을 잘 잡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차주의, 뭐 교차 언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학술어를 가지고도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일단 제가 뭐 약간 뭐 막연하게라도 트랜스링구얼이라는 말을 그냥 직접 가지고 와서 쓰게 됐는데요. 박선주에서는 트랜스링구얼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정체성, 문화 사이를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로지르고 관통하면서 이들의 단일성을 끊임없이 교란하는 언어의 양상에 주목하고 또 그 양상을 최대한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트랜스링구얼은 사실은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재발견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사회의 다양성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주자의 어떤 이제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트랜스링구얼은 오히려 21세기 들어서 훨씬 더 많이 논의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나중에 풀어갈 때 조금 이제 한 가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21세기에 도입이 된 어떤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19세기의 어떤 한 부분을 20세기 초반의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쓸 수 있는 것으로 약속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에서 제가 다뤘던 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연구를 조금 더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 오늘 학회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체 또는 문자 또는 뭐 언어가 근대기에서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전환되고 자리 잡고 어떤 식으로 추동을 받고 어떤 문제 제기들을 어떤 사람들이 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제 국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국어 의식이라든지 표준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이제 형성돼 왔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아학편을 보면서 이런 반응들을 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론을 이야기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416페이지로 가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이하부터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이제 제가 정보를 쭉 이제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 이제 트랜스링구얼리즘을 이제 옛날 책이지만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명을 일단 먼저 3 밑에다가 달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좀 이제 살펴보기로 했던 내용들이 이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417페이지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편의상 제가 많이 넣기 위해서 이제 가로로 돌려놨는데 가운데 이제 제시돼야 될 한자가 놓여 있고 그 밑에 또 전서체가 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는 중국어 정보, 좌측에는 일본어 정보, 하단에는 영어 정보가 이렇게 동시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항 대립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면모에서 대응점들이 이렇게 하나씩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 교재의 어떤 기호학적인 분석의 틀로 봤을 때에도 이것들이 갖는 정보들의 양은 상당히 많고 뭐 한성 선생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사실 중세 이후까지 뭐 중세 내내 사실은 이제 그 링구아 프랑카로서 작용을 했었던 한문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어 발음이라는 차원에서도 다시 인식해 보자라고 하는 재발견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음에 대한 다름의 발견의 어떤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어 말고도 일본어 정보 그리고 영어의 정보를 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어떤 문제 의식들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417페이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좌우엔 어떤 것들이 담겨 있고 어떤 정보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사실은 연구의 일부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차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은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대단히 심층적으로 또는 다른 사회 어떤 그 당대의 어떤 다른 사회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측면이나 인물사적인 측면이나 뭐 출판 서적적인 측면에서 더 다뤄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얼마든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18페이지에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될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어떤 논의들을 1, 2, 3에 거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독특한 양상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9페이지에는 제가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발견된 이제 그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1세대 동포가 유고로 남겨놨던 소설을 이제 유족들이 그 미국의 대학에 이제 다시 이렇게 기증을 하면서 발굴이 될 자료인데 이런 언어적인 혼종성은 사실은 문학적 혼종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지만 언어적 혼종성이라는 특정한 어떤 주제 밑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2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교재 이론에 따라서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교재 분석 이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한 부분은 이 아학편에서 나타났던 트랜스링구얼리즘의 언어 교재적인 어떤 측면은 중세로부터 꾸준히 내려온 이제 외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전통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이를 이렇게 수용하면서도 좀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421페이지에 있는 사진 두 양 아래를 이제 상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은 이제 아시아적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어의 발음을 자국어의 문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을 갖지 않았고요. 그리고 번역어가 직역으로 실리는 거에 대해서도 갖고, 그러니까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해왔던 하나의 어떤 외국어의 한 어떤 패러다임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뭐 유해류의 책들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중국어는 발음의 순서대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범주라든지 아니면 개념의 차원에서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더 유용하기 때문에 뭐 신체편, 천문편, 뭐 날씨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주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분류 외국어 학습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계승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래쪽은 초창기 서양에서 온 사람들의 이제 한국어 단어장을 만든 어휘 교육의 재료들인데 사실은 이제 사전과 교재가 분리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지만 초창기에 이루어진 어떤 작업들을 보면 이제 단어 대조집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사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노한이냐 한노냐 나한이냐 한나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게 그 순서의 어떤 발음의 알파벳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3.3에서는 제가 다 사실은 이것저것 많은 부분들을 아직 다 찾아봤는데 아직은 의미 있을 만한 어떤 대답을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문헌들을 쭉 찾아봤는데 당시의 관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용산서국에서 어떤 책들을 냈는지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판과 유통을 담당했던 광학사포나 아니면 대동서시에 대해서라든지 찾아봤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당대의 사회와 이 지서경본 아학편이 어떻게 호흡을 했고 어떤 피드백을 보였느냐라고 하는 기록들을 아직은 더 구체적으로 찾질 못해서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은 그리고 제가 또 부지런히 찾아서 이 당대에서 이 책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을 주었는지 또는 이것의 상호 텍스트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이 책이 이후의 책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이 책이 명백하게 사실은 이제 정약용의 아학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4페이지에서는 이에 대한 저의 뭐 이제 유니링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트랜스링구얼리즘, 즉 교차 언어주의 또는 횡단 언어주의에 대해서 단일 언어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고 그 개념은 되게 이제 모노링구얼리즘의 번역으로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학술계에서도 좀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니링구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링구얼리즘 말 그대로 유니피케이션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언어주의에서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자 지향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언중들, 뭐 우리의 어떤 보통 일반 국민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지서경본 아학편에 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영어 단어를 기가 막힌 한글로 옮겨 적은 알쏭달쏭 헷갈리는 영단어라고 하는 이제 시중에 팔리고 있는 영단어 책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반응들은 독특하게도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대단하시다. 이런 영어 단어도 다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반응이 1차적이었고 두 번째는 영어 이외에는 다른 전혀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측면 그리고 식민지 외국어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또 한편의 다른 측면에서의 유니링구얼리즘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뛰어난 선조여서 영어를 정말 잘했다고 미국인들한테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식민지 치하를 지나면서 영어를 못하게 된 사람으로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시각들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어서 이 시각들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일단 가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트랜스링구얼리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국어교육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 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떤 자료로 가르쳐야 되며 그러니까 국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게 되고 학생들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석영본의 악편에서 담긴 여러 언어와 여러 문자가 교차되는 장면과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단일 언어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을 이제 잠식하는 생각일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정말 좋은 문자를 만들어서 어떤 발음이든 잘 적게 했다라는 것을 태도적으로 갖게 하는 것이 훌륭한 방향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이제 동포 1세대의 소설 등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태도와 시각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까 또는 제가 이제 외국어 교육 중에서도 다문화 어린이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보이는 코드 스위칭이나 이렇게 말을 섞어서 하는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료들 또는 이렇게 해서 뭐 본인의 정서와 마음을 표현한 글들은 국어 교육의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문을 받아보면서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자료를 보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겠구나 라는 것도 재밌었는데 하고 싶은 말씀도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이나 반가웠습니다. 내용상에서 뭐 많은 것들이 되면서 또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 것들이 있어서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번호를 안 달고 그냥 그 선생님식으로 점으로 이렇게 그 표시를 했는데요. 두 번째 점에 뭐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악편에 대해서 그 놀라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뭐 요새식 표현은 뭐 국뽕식의 표현을 보이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게 이전의 모든 전통들을 다 반영을 해서 훌륭하게 편찬한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당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지식, 또 출판에 대한 지식, 외국어에 대한 지식 이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단어부터 영어 단어의 오타가 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L이나 R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런이라는 그다음 으룰러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의문문적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한글을 마치 외국어의 발음을 적기 위한 발음부호로 전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이제 댓글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야 한글이 다 있는데 왜 F하고 V는 없고 L과 R은 왜 구별이 안 되는가? 뭐 심지어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몇몇 사람들은 그런 F하고 뭐 V를 적기 위해서 순경 피읍이나 비읍을 부활하자는 등 이런 식의 얘기로까지 이어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검토를 하고 바라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엉뚱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까 또 석수연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그 외국 교육에서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그 본토식 발음이 중시가 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다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또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54페이지 4.1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 점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역시 발표문의 내용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그 문자를 가지면서 어느 순간 그 문자와 언어를 혼동하는 예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국어 교사도 마찬가지고 기자들은 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 경우에는 이제 한글과 한국어를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역시 우리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지 요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나머지 문제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문을 좀 먼저 받고 읽으면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들도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을 뵙고 많은 말씀도 좀 듣고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짧게만 이제 몇 가지를 드리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발음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구조주의 언어학이 일단은 이제 확립이 되고 전개가 되면서 발음, 음운, 발음 규칙 또는 음운의 어떤 규칙에 대한 어떤 자각 내지는 각성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이렇게 돼서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지식의 내용이 담기면서부터 사실은 발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외국어 교육에서는 사실은 방언, 즉 그러니까 변이의 발음들이 있고 완벽한 이제 그 모국어 하자의 발음처럼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 크게 발견되지도 않고 전사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또 어떻게 보면은 부정확한 것들도 꽤 많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표준어의 우세화라고 하는 것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급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약간 낭만주의 사조와 또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면서 표준어는 일종의 이상적 차원에서의 어떤 힘을 갖게 됐고 이거는 외국어 교육에서도 사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7, 80년대, 8, 90년대쯤에 기억하시겠지만 미시건 액션 잉글리시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열심히 많이 팔았었는데 미시건이 동북의 가장 표준 발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물건을 팔았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국어 교육에서도 사실은 가장 표준적인 발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패러다임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영어라는 것에 사실은 비접촉되어 있고 외국어랑 상당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빠다 발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위축감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들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면에서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한글과 한국어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별로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문어와 구어가 이 언어 명칭으로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짧게 몇 가지만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이제 역사에서 봤을 때 한국의 국어학자들도 사실은 1920, 30년대, 40년대에 있어서 한글을 한국어로 대치해서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김유영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글 말본이라고 해서 문법서를 내셨다라든지 이규영 선생님이 1916년에서 한글 적세라고 해서 이제 문법서를 만드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글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어로 대표하시는 부분도 있구나. 물론 이제 처음에 한글학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주시영 선생님이 이제 한나라 말이라고 이제 얘기를 표현을 하셨고 이게 이제 처음엔 국어연구회였고 배달 맑은 모음이었는데 1913년에 한글모라고 해서 바뀌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식민지 교육에서 사실 봤을 때 국어는 일본어였고 조선어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조선어에서는 사실은 한글을 떼는 것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서 한글을 뗐다라고 하는 것과 한국어를 배웠다라는 것과 사실은 그 교육 안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강조되거나 아니면은 내면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과 이제 헷갈릴 만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설이 딱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추정이라든지 말씀들은 많고 아니면 칼럼이라든지 그냥 팟캐스트 정도의 말씀들은 있는데 어떤 가설을 정확하게 내셔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문헌 자체나 아니면은 당시의 기사 같은 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말뭉치부터 좀 잘 찾아봐야 뭔가 인식의 변화를 좀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말씀들은 좋게 또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